네, 많은 분들이 이 도구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도구 개발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뭐 지표 개발 또는 뭐 지수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어쨌든 뭐 통칭해서 도구 개발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헷갈려 한다기보다는 구분을 잘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분을 잘 못한다. 뭘 구분을 못하느냐? 지금 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도구 있잖아요. 이 도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도구가 결국 이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뭐 소위 말해서 어떤 뭐 질문지 또는 설문지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시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표현해가지고 그냥 뭐 설문지를 하나 제작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개발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설문지를 만들었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문지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 응답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해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 대상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설문지에 들어가 있는 이 문항들이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응답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도 응답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요거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처음에 도구 개발할 때, 이게 전문가들이 응답할 수 있는 거냐, 일반인들도 응답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요거를 먼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따라서 이 개발의 로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개발의 로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도구가 첫 번째 전문가들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전문가도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전문가용이다. 완전히 앞에 초자 적어야지. 초전문가용이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옛날에 이제 비디오 빌려볼 때 비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뭐 전쟁 뭐 이런 것들, 호환, 마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기업에서 뭐 글로벌 정책적인 수단으로 뭐 해외 공장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초전문가용. 이런 것들은 뭐 일반인들이 결정할 수 없어요. 거의 뭐 전문가 중에서도 뭐 상위 1% 정도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다 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좀 일반적인 전문가. 그러니까 요새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혼밥 전문가다. 뭐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예를 든 겁니다. 혼밥 전문가다. 아니 나도 혼밥 전문가예요. 나도 혼자 밥 많이 먹는데. 요새는 뭐 전문가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런 이제 좀 전문가인데 좀 대중화된 그런 전문가다. 요것도 이제 나눠봐야 될 겁니다. 뭐 그리고 나서 일반인. 그러면은 요 두 개는 또 약간 일반인 취급을 한단 말이죠. 완전히 소위 말해서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응답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좀 일반적인 뭐 전문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은 대중적인 그런 전문가냐, 이거는 그냥 일반인으로 취급을 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박쥐예요. 박쥐.
어쩔 때는 전문가로 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일반인으로 붙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가 이 설문지를 이제 이 도구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 과연 누가 써먹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정말 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거의 뭐 일반인에 준하는 뭐 이런 사람도 그렇고 요런 사람도 그렇고 뭐 요런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히 전문가용이다.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쥐 대중적인 전문가는 뭐 어쩔 때는 여기도 포함시켰다가 어쩔 때는 여기도 포함시켰다가 약간 유두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대상이 요런 사람들이 많긴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하기 때문에 그때 뭐 상황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서 대상이 전문가일 때 그리고 일반인일 때 우리가 이 개발 로직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전문가인 경우에는 이제 공통이죠, 공통. 공통적으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선은 선행연구조사를 해야 돼요. 선행연구조사를 해가지고 선행연구에 의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한 리스트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리스트업,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리스트업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전문가인 경우도 그렇고 일반인인 경우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델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델파이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델파이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크게 델파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델파이의 1단계로서 주로 뭘 하냐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는 걸 하죠. FGI라는 걸 합니다. FGI. 그래서 이제 요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포커스 초점 그룹 집단 인터뷰 면접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FGI는 그냥 굉장히 질적인 거예요. 질적이죠. 뭐 소위 말해서 테이블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다과, 과자하고 음료수 이런 게 막 이렇게 술 아닙니다. 음료수입니다. 과자하고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초점 집단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연구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질적으로 초점 집단 면접을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잘 안 돼요. 또 이 개인 연구에서는 특히 학위 논문 같은 개인 연구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잘 연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좀 편법으로 그냥 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이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뭐 우리가 그냥 뭐 각계 전투로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죠. 어쨌든 이제 이 초점 집단 면접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야말로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여기는 지금 3명을 그려놨지만 보통 보면 뭐 한 5명, 뭐 7명 정도 뭐 숫자는 그렇게 뭐 큰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 선에서 FGI가 이루어지지 않나 뭐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는 뭐 학술적인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뭐 실무에서 좀 오랜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FGI를 해서 이 리스트업 된 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집어넣고 한번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필터링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링. 여기도 마찬가지죠. 필터링.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필터링이 됐으면 이게 다시 리스트업이 됐겠죠. 다시 이제 좀 필터링이 돼가지고 리스트업이 됐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세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세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노선을 좀 정하셔야 돼요. 여기서 노선을 좀 정하셔야 되는데 이 리리스트업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개발된 도구를 가지고 진짜 전문가용으로 쓸 거냐. 그래서 이 전문가용으로 쓴다는 말은 이제 이 사항은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쟁할 거냐 이거죠. 이 전쟁하는데 우리 국민투표 합시다. 언제 전쟁을 국민투표로 하고 있습니까? 벌써 미사일 날라오고 난리가 나는데 전쟁 끝났는데.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가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도 이제 뭐 카테고리별로 나눠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도 있으면서 우선순위도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개발된 거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럴 때는 벌써 이제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계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계층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계층 분석 대표적인 게 AHP가 되겠죠. 이게 말 그대로 의사결정, 계층 분석이죠. 의사결정, 계층 분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델파이의 일종, 좀 다 델파이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DA도 있고 MDS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인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에 대한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요거는 대부분은 AHP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드시 AHP로 간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한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AHP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정말 전문가가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의사결정에 대한 계층 분석을 했는데 요거를 다시 요인 분석을 한다? 요인 분석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적정 샘플 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항이 좀 예를 들어서 A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항이 많을 필요도 없고 많을 수도 없지만 요인 분석을 하려면 그래도 문항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샘플 적정 수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지 이제 KMO과 같은 것들이 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둘이는 잘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샘플 수에서도 별로 맞지 않고 연구 목적에도 잘 맞지 않아요. 의사결정 계층 분석을 했으면 됐지 요인 분석을 또 한다? 이 연구 목적도 잘 맞는 것 같지가 않고 샘플 수에서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H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한테 하면 되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수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인 분석은 그래도 적정 샘플 수가 나와야 되니까 문항 수에 따라서 샘플 수가 많아야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HP를 한 다음에 요인 분석을 한다?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경험상, 제 견해는 요 AHP를 하고 나서 요인 분석을 한다.
뭔가 아다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용이라면 그냥 AHP에서 끝내버리는 게 좋다. 실질적으로 FGI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요 정도 하는 게 전문가용이라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으로 넘어온다면, 자, FGR을 통해서 리리스트업이 되었다면, 얘를 가지고 AHP를 갖다가 요인문서를 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다리가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얘를 가지고 바로 탐색적 요인분석 EFA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응답 샘플 수를 많이 구해가지고 EFA를 하는 게 좋아요. EFA를 해서 끝내도 되고, 뭐 굳이 뭐 확인적 요인문서 CFA를 하겠다? 뭐 CFA까지 해도 되고요. 근데 요거는 EFA나 CFA, 요거는 따지고 보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냥 요인별로 뭐 문항 꾸러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묶겠다. PCA 방식 이런 이제 주성분 분석 이런 거 써가지고 그냥 묶어버리겠다. 오로지 나는 그냥 막 묶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냐면 이 문항이 적합한가? 문항을 응답자들이 제대로 이해했을까? 문항이 적합한가? 문항 적합도 계산. 그 다음에 척도를 내가 5점으로 했는데 지금 개발하는 거니까 5점으로 하는 게 맞는지 7점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 척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 로직이 뭐 간단하게는 EFA하고 끝내버리는 뭐 경우도 많아요. 논문들이. 근데 조금 더 복잡해지면 뭐 CFA까지 한다. 물론 이제 신뢰도 분석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냥 타당도 보고 신뢰도 보고 뭐 요 정도 보는 걸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문항이라든지 척도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로직도 많아요. 로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개발과 관련돼서 만약에 학생이라면 학위 논문에서 사용하는 거라면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내가 로직을 짤 건지. 이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서 도구 개발 연구가 주로 어떤 로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교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한번 파고 들어가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알아놓고 제가 이제 요즘 뭐 유튜브 강좌에서 이제 문항 적합도 그 로직에 대해서 좀 이 강의를 올린 게 있어요.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복잡해질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거죠. 도구 개발을 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이 개발한 도구를 가지고 사용할 이 대상이 누구냐 이걸 잘 따지셔야 되고 전문가는 이 전문가인데 이게 일반적인 대중적인 전문가 되게 뭐 너나 나나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제 요런 대상은 박쥐다 여기 붙었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경우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선행연구 조사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로직을 짜야 될지 그리고 로직을 짠다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 선행연구에서 리스트업하고 FGI하고 AHP하고 뭐 이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인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박쥐 전문가인데 너무 흔해 빠진 전문가 인 경우에도 일반인으로 만약 취급한다면 처음에 선행연구를 통해서 리스트업하고 FGI하고 그 다음에 그냥 EFA 정도 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CFA까지 할 건지 이거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이죠. 그 다음에 더 복잡하게 한다면 문항 적합도라든지
뭐 척도 문제라든지 뭐 범주 확률 곡선 막 이런 거 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본인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이 지도하셨던 개발 연구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로직을 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설계를 선행연구에서 참고해서 본인 학교의 선행연구에서 참고해서 로직을 잘 설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